버스 중간쯤에서 술 냄새를 풀풀 풍기는 중년 남성이 비틀비틀 올라탔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로 뭘 자꾸 중얼거리더니 갑자기 강지우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이구, 아가씨 군인이네? 예쁘장하다, 예뻐. 취객은 술 냄새를 확 풍기면서 강지우 옆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다른 승객들은 그냥 고개를 돌리거나 아예 못 본 척했죠. 죄송하지만 자리 좀 옮겨주시겠어요? 강지우가 정중하게 말했지만 취객은 오히려 희죽거리며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뭐야? 군인이 뭐라도 되는 줄 알아? 요즘 것들은 참. 취객이 강지우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버스 앞쪽에서 조용히 한 중년 여성이 일어섰습니다. 단정한 회색, 재킷에 검은 바지. 딱 봐도 민간인 복장이었지만 그 걸음걸이에서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뿜어져 나왔죠. 그 손, 치우시죠. 차분하지만 얼음장처럼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취객이 고개를 획 돌리며 비웃었어요. 당신은 또 뭔데 참견이야? 아줌마나 갈 길 가시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여성의 손이 번개처럼 휙 움직였습니다. 취객의 손목을 정확히 붙잡더니 그대로 꺾어 올렸어요. 으악! 취객이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몸을 비틀었지만 그 여성의 소나기는 마치 쇠사슬처럼 단단했습니다. 다시 말하게 하지 마세요. 자리로 돌아가세요. 그 냉정한 목소리에 취객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손목이 부러질 듯한 고통에 허겁지겁 고개를 끄덕이며 비틀비틀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버스, 아니 죽은 듯 조용해지자. 그 여성은 강지우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지우는 감사 인사를 하려 했지만 여성은 이미 자기 자리로 돌아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강지우는 가슴이 두근두근거렸습니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침착하고 강인한 여성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여성이 바로 자신의 운명을 통째로 바꿀 사람이라는 것을요? 이 운명적인 상황, 그녀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잠시 후 상상조차 못한 기막힌 반전이 펼쳐집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당신에게도 오늘의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이틀 후 강지우는 칠성부대 본부 앞에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새로 배치받은 부대에 첫 출근하는 날이었거든요. 아침 7시. 이른 시간인데도 부대 안은 벌써부터 활기찬 움직임으로 가득했습니다. 강지우 소위님이시죠? 사단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관이 안내하는 대로 사단장실로 향했어요. 긴 복도를 걸으면서 강지우의 마음은 점점 더 긴장으로 쿵쾅거렸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최초의 여성 투스타 윤수연 사단장의 명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으니까요. 똑똑 사단장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들어와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강지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저기 버스에서 그렇습니다. 다시 만나네요, 강소희. 윤수연 사단장이 의자에서 일어서며 싱긋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간인 옷차림이었던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반듯하게 각 잡힌 군복에 어깨에서 빛나는 별 2개가 엄청난 위엄을 더했죠. 앉으세요. 버스에서 곤란한 일을 당했는데 괜찮았나요? 네, 사단장님. 덕분에 무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분이 사단장님이실 줄은 정말... 윤수연은 강지우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나비 모양의 은색 목걸이였는데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목걸이 혹시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네,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유품입니다. 할아버지는 야학 선생님이셨는데 강지우가 말을 이어가려던 순간 윤수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야학 선생님이라는 단어에 무언가 기억의 조각이 스치는 듯했어요. 혹시 외할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강철민이라고 하셨습니다. 1998년에 설악산 산불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윤수연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강철민이라는 이름, 그리고 1998년 설악산 산불,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잊고 있던 기억의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잠시만요. 윤수연이 책상 서랍을 열어 낡고 빛바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손수건 한 장이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었어요. 하얀 바탕에 작은 나비 무늬가 곱게 수놓아져 있었죠. 강지우는 그 손수건을 보는 순간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자신의 목걸이와 소름 돋게 똑같은 나비 무늬였거든요.
이걸 어떻게 가지고 계신 거죠? 이 손수건의 주인이 바로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윤수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27년 전 그날의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자욱한 연기와 무섭게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자신을 구해준 야학 선생님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그분이 건네주셨던 시원한 물 한 모금이요. 할아버지께서 군인을 도와주셨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그분이 바로 저를 구해주셨어요. 그때 제가 이등병이었는데 산불 진화작전에 투입됐다가 부상을 당했거든요. 윤수연은 천천히 그날의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강지우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의 마지막 선행이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인연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그날 오후 윤수연은 개인적인 시간을 내어 강태호를 만나러 갔습니다. 경찰청 특수수사대가 있는 건물은 분주한 오후의 활기로 가득했어요. 수사관들이 바쁘게 오가는 복도를 지나며 윤수연은 애써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칠성부대 사단장 윤수연입니다. 강태호입니다. 갑작스럽게 연락을 주셔서 조금 놀랐습니다. 강태호는 차분하면서도 눈빛이 예리한 인상의 남성이었어요. 베테랑 수사관다운 침착함이 느껴졌죠. 그의 사무실 한쪽 벽에는 여러 사건 자료들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단란한 가족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우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버님께서 과거에 군 관련 일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네, 아버지는 야학 선생님이셨습니다. 1998년 설악산 산불 때 돌아가셨어요. 강태호의 목소리에 아주 잠시 슬픔이 스쳤습니다. 윤수연은 조심스럽게 그 낡은 손수건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이것을 보신 적이 있나요? 이건 어머니가 수놓아 주신 손수건입니다. 아버지께서 항상 지니고 다니셨는데 이걸 어떻게... 강태호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윤수연은 천천히 그날의 일을 설명했어요. 산불 진화작전 중 부상당한 자신을 강철민 선생님이 어떻게 구해주었는지, 그리고 이 손수건으로 상처를 감싸주었는지를요. 아버지께서 그런 일을... 강태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일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신 적이 없었어요. 그저 군인들을 돕다가 화상을 좀 입으셨다고만 하셨죠. 강철민 선생님은 저를 안전한 곳으로 숨겨주시고 밤새 치료해 주셨습니다. 제 신분을 묻지도 않으시고 그 위험한 상황에서 기꺼이 도와주셨어요. 강태호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일기장 한 권을 꺼냈어요. 아버지의 유품 중 하나였죠. 이 일기장에 아마 그날의 기록이 있을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윤수연이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치자 강철민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산에서 다친 젊은 군인을 만났다. 이등병이라고 하는데 화상이 심해서 우선 집으로 데려왔다. 아이가 너무 아파해서 보는 내내 마음이 아프다. 이런 위험한 일을 하는 군인들이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이겠지. 부디 빨리 나아서 건강하게 부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윤수연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픽 맺혔습니다. 27년 전 그 따뜻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선생님께서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아버지는 항상 그런 분이셨어요. 남을 돕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셨죠. 그런데 그 일로 화상 후유증이 심해지셨습니다. 강태호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일 이후로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결국 몇 년 못 가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제가 경찰이 된 것도 아버지의 영향이 큽니다. 아버지처럼 남을 지키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우도 같은 길을 택했군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놀라운 인연으로 만나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선한 영향력이 세대를 넘어 아름답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느낄 수 있었죠. 며칠 후 윤수연과 강지우의 버스 사건이 지역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여성 투스터 사단장의 의로운 시민 보호 활동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는데 생각보다 훨씬 큰 화제가 되었어요. 그날 저녁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빌딩 사무실에서 최진규가 그 기사를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에 그는 겉보기엔 성공한 사업가 같았지만 그 얼굴에는 깊은 원한이 그늘처럼 서려 있었어요. 윤수영, 아직도 저렇게 잘 나가고 있구나. 최진규는 책상을 주먹으로 쾅 내려쳤습니다. 10년 전 군납비리 사건으로 불명예 전역한 그에게 윤수연은 평생의 원수였거든요.
당시 감사팀장이었던 윤수연이 그의 비리를 낱낱이 파헤쳐 폭로했고 그 때문에 그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부장님, 무슨 계획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옆에 서 있던 부하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진규는 컴퓨터 화면을 휙 돌려 보여주었어요. 윤수연의 딸, 윤하늘의 SNS 계정이었습니다. 저 여자의 가장 큰 약점을 찾았어. 바로 딸이야, 딸. 화면에는 윤하늘의 평범한 일상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학교 가는 길, 친구들과 깔깔거리며 찍은 사진, 자주 가는 카페까지 모든 정보가 속수무책으로 공개되어 있었어요. 고등학생이네요. 근데 이걸로 뭘 하시려고? 복수. 저 여자가 내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이번엔 내가 저 여자 인생을 아주 박살내줄 차례지. 최진규의 눈에 위험하고 섬뜩한 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부하에게 나직이 지시를 내렸어요. 민식이 불러. 그놈이 청년 가장 행세는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 이틀 후 윤하늘이 평소처럼 자주 가던 카페 앞에서 한 젊은 남성이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낡고 해진 옷차림에 얼굴은 수척해 보였어요. 바로 최진규의 지시를 받은 민식이었습니다. 윤하늘이 카페에서 나오자 민식은 계획대로 일부러 그녀와 슬쩍 부딪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윤하늘은 넘어진 그를 걱정하며 친절하게 웃으며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을 주워주었어요. 민식은 계획대로 고마워하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일이 너무 힘들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네요. 무슨 일 하시는데요?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해요.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병원비를 벌어야 하거든요. 민식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윤하늘은 그의 딱한 이야기에 금세 마음이 움직였어요. 어머니 혼자 자신을 키우는 모습을 보며 자란 터라 가족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특히나 마음이 약했거든요. 정말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정말 효자시네요.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일인걸요. 어머니께서 절 위해 희생하신 게 얼마나 많은데요. 며칠에 걸쳐 민식은 윤하늘과 자연스럽게 만나는 횟수를 차츰차츰 늘려갔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만남들이 계속되었고 착한 하늘이는 점차 그를 믿고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식이 다급한 목소리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하늘아,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셔. 혼자 계시는 걸 너무 무서워하시는데 혹시 잠깐만이라도 와서 같이 있어줄 수 있을까? 선량한 마음씨의 윤하늘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바로 최진규가 파놓은 끔찍한 함정이라는 것도 모른 채로요. 윤하늘과 연락이 끊긴 지 벌써 6시간이 지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 다녀왔습니다. 하고 밝게 인사할 시간이었는데 집은 불 꺼진 채 조용했어요. 윤수연은 처음엔 친구와 늦게까지 공부하나 보다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가슴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아 어디 있니? 엄마한테 꼭 연락해. 몇 번째 문자를 보내도 답은 없었어요. 전화를 걸어도 전원이 꺼져 있어. 라는 차가운 안내 음성만 들려왔죠. 윤수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사단장으로서의 냉철함을 유지했겠지만 하나뿐인 딸의 일이 되니 그럴 수가 없었어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강태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 팀장님,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 딸 하늘이가 연락이 안 됩니다. 언제부터요? 오후 3시쯤 학교에서 나간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어요. 강태우의 목소리가 즉시 진지해졌습니다. 오랜 수사 경험으로 이런 상황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주변에 이상한 일이나 의심스러운 사람은 없었나요? 윤수연은 머릿속을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최근의 언론 보도 그리고 과거의 악연으로 얽혔던 원수들. 사단장이라는 직책 때문에 적이 없을 리가 없었거든요. 1시간 후 강태우가 몇 명의 수사관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윤수연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여전히 필사적으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어요. SNS 계정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수사관이 윤하늘의 계정을 살펴보니 며칠 전부터 한 젊은 남성과의 대화 기록이 보였습니다. 민식이라는 이름의 남성이었어요. 이 사람과 오늘 만나기로 약속했네요. 어머니가 병원에 있다는 핑계를 대면서요. 어머니가 아프다는 이야기에 우리 하늘이가 마음이 약해졌을 겁니다. 윤수연의 목소리에 깊은 자책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딸을 혼자 키우느라 늘 바빴던 자신 때문에
하늘이가 유독 남을 도우려는 마음이 컸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폐쇄회로 TV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하늘이의 동선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나와 평소 가던 카페를 거쳐 낯선 남성과 함께 택시를 타는 모습까지 확인되었습니다. 택시 번호 확인했습니다. 운전기사에게 바로 연락해보죠. 택시기사의 증언으로 윤하늘과 민식이 강북의 한 재건축 예정 아파트 단지에서 내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곳은 이미 주민들이 모두 이주를 마친 상태여서 관리가 소홀한 유령 같은 곳이었죠. 그곳이라면 사람을 숨기기에 아주 적당한 장소네요. 강태호는 즉시 특수부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윤수연도 군 쪽 지원을 요청했어요. 딸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생각이었습니다. 사단장님, 진정하십시오. 저희가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윤수연의 눈에는 분노와 걱정이 뒤섞여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나라와 국민을 지켜온 군인이었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자신의 딸 하나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그녀를 무겁게 짓눌렀어요. 그 시각 하늘이는 어둡고 컴컴한 지하 창고에 갇혀 있었습니다. 민식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된 것은 이미 너무 늦은 후였어요. 너무나 무서웠지만 엄마가 반드시 자신을 찾아올 거라는 믿음 하나만은 굳건했습니다. 재건축 예정 아파트 단지는 밤이 되자 더욱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대부분의 창문이 합판으로 막혀 있었고 가로등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짙은 어둠이 음산하게 깔려 있었어요. 강태우가 이끄는 수사팀과 윤수연이 함께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열감지 장비로 확인한 결과 지하 창고 쪽에서 생체 반응이 감지됩니다. 특수장비팀 요원이 긴급하게 보고했어요. 윤수연의 심장이 쿵쾅쿵쾅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사랑하는 딸, 하늘이가 저 어둡고 차가운 곳에 혼자 있다는 생각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거든요. 조심스럽게 접근하겠습니다. 인질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강태우가 팀원들에게 단호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윤수연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사단장으로서의 이성보다는 엄마로서의 뜨거운 감정이 앞섰습니다. 그때 윤수연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주저없이 받았습니다. 윤수연이지? 누구세요? 최진규야. 설마 벌써 잊은 건 아니겠지? 윤수연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10년 전 군납비리로 불명예 전역시켰던 바로 그 남자였어요. 내 예쁜 딸이 지금 내 손에 있어. 아주 예쁘게 잘 컸더라 하늘이가. 당신 도대체 뭘 원하는 거죠? 윤수연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올랐어요. 간단해. 네가 10년 전에 내 인생을 망쳤으니 이번엔 내가 내 인생을 망쳐주는 거야. 네 소중한 딸 목숨을 담보로 말이지. 최진규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섬뜩하게 들려왔습니다. 윤수연은 주먹을 피가 나도록 꽉 쥐었어요. 조건이 뭐죠? 언론에 네가 과거에 저질렀던 모든 비리를 자백하는 거야. 그리고 당장 사단장직에서 물러나 깨끗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제가 언제 비리를 저질렀다는 거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네가 그렇다고 인정하기만 하면 되니까. 안 그러면 네 딸 다시는 못 볼 줄 알아? 툭.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윤수연은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하지만 딸의 안전이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했습니다. 사단장님, 범인과 통화하신 겁니까? 강태우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윤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최진규.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습니다. 강태우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과거 수사자료에서 본 적이 있는 이름이었어요. 10년 전 군납비리 사건 관련자입니다. 당시 사단장님께서 감사팀장으로 그를 직접 수사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정당하게 법대로 수사했을 뿐인데 결국 복수를 하겠다는 거군요. 윤수연의 얼굴에 비장한 결의가 서렸습니다. 딸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거래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지하 창고에서는 하늘이가 손목이 묶인 채로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민식은 구석에서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다급하게 통화하고 있었어요. 네, 부장님. 전화통화는 잘 됐죠? 이제 어떻게 하죠? 계획대로 진행해. 그 여자가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야. 하늘이는 너무나 무서웠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강한 사람이니까 반드시 자신을 구하러 올 거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봐온 엄마가 얼마나 강하고 멋진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아저씨, 제발 저 좀 집에 보내주세요. 엄마가 너무 걱정하실 거예요. 시끄러워. 너네 엄마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생긴 거야. 민식의 목소리에 짜증과 초조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나도 엄마처럼 강해지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상황은 더욱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최진규는 계속해서 윤수연에게 전화를 걸어 압박을 가했고 언론에 자백하라고 요구하는 시간을 점점 더 단축시켰어요. 강태우와 특수부대는 지하창고 주변을 완벽하게 포위했지만 인질의 안전 때문에 함부로 진입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단장님, 저희가 다른 방법을 반드시 찾아보겠습니다. 절대로 범인의 요구에 응하시면 안 됩니다. 강태우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윤수연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세상 그 어떤 명예도 딸의 생명보다 소중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지하창고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식이 최진규의 지시에 따라 창고 한쪽에 불을 붙인 것이었어요. 부장님, 불 붙였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없어요. 민식의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실제로 사람을 해칠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상황이 점점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하늘이는 매캐한 연기 냄새를 맡고 겁에 질렸습니다. 하지만 패닉에 빠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우리 엄마라면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절대로 침착함을 잃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저씨, 불이 번지고 있어요. 이러다 우리 다 죽어요. 위험해요. 시끄러워. 네 엄마가 항복하면 모든 게 끝나는 일이야. 준혁도 사실은 너무나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협박으로 끝낼 생각이었는데 실제로 화재가 시작되니 상황을 도저히 통제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밖에서 연기를 본 강태우가 즉시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돌입합니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윤수연이 따라 나서려 했지만 강태우가 단호하게 만류했어요.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전문가가 들어가야 합니다. 제 딸입니다. 제 딸인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더욱 냉정해지셔야 합니다. 사단장님께서 감정적으로 행동하시면 하늘이가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강태우의 말에 윤수연은 겨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사단장으로서의 이성을 되찾으려 필사적으로 애썼어요. 강태우는 방독면을 쓰고 연기가 자욱한 지하창고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어요. 하늘아, 강하늘, 아저씨가 왔어. 강태우의 외침에 저쪽 구석에서 하늘이의 희미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여기 있어요. 쿨럭, 빨리 와주세요. 목소리가 들려온 곳을 따라 다가가니 구석에서 손목이 묶인 채로 웅크리고 있는 하늘이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는 민식이 칼을 들고 절망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오지 마. 한 발짝만 더 오면 이 애를 해칠 거야. 민식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하늘이를 해칠 의도가 전혀 없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와버린 것 같았어요. 진정해. 내가 원하는 게 뭐야? 말해봐. 강태우가 차분하게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오랜 수사 경험으로 범인의 심리를 파악하려 했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돈이 필요해서 시키는 대로 한 일인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민식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최진규에게 속아서 그저 간단한 심부름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빠져나올 수 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었거든요. 연기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강태우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순간적으로 번개처럼 몸을 날려 민식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쨍그랑! 칼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격렬한 격투가 벌어졌어요. 자욱한 연기 속에서 벌어진 짧지만 치열한 싸움 끝에 강태우가 민식을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하늘아, 괜찮니? 강태우가 하늘이의 묶인 손을 다급하게 풀어주었어요. 하늘이는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지만 연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침을 했습니다. 빨리 나가자. 강태우가 하늘이를 업고 미로 같은 창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밖에서 애타게 기다리던 윤수연이 딸의 모습을 보자마자 달려와 힘껏 끌어안았어요. 하늘아, 내 딸 다치지 않았니? 엄마가 늦어서 정말 미안해. 윤수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평생 누구보다 강인했던 철의 여군, 사단장도 딸 앞에서는 그저 눈물 많은 평범한 엄마일 뿐이었어요. 일주일 후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최진규는 납치교사 혐의로 구속되었고 민식도 실행범으로 기소되었어요. 하지만 민식의 경우 최진규에게 소가 범행을 저지른 점, 그리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참작되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윤수연은 사단장실에서 하늘이와 함께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딸이 겪은 끔찍한 일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무사히 곁으로 돌아온 것만으로도 세상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엄마? 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걸 생각해봤어요. 하늘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성숙해 보였어요. 뭘 생각했는데 우리 딸? 엄마가 얼마나 힘들고 대단한 일을 하시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리고 강태호 아저씨 같은 멋진 경찰이 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윤수연은 딸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하늘이가 자신의 직업에 대해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경찰이 되고 싶다고? 네. 강태호 아저씨가 저를 구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아저씨처럼 누군가를 돕고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강하게 생각했어요.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태우와 강지우가 함께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사단장님. 하늘이 괜찮은지 안부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어서 와요. 정말 고맙습니다. 강 팀장님 덕분에 우리 하늘이를 무사히 구할 수 있었어요. 강태우는 들고 온 가방에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 아버지의 유품인데 하늘이에게 주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고 빛바랜 야학교사 자격증이 들어있었어요. 강철민 선생님이 평생을 소중히 간직했던 것이었죠. 이걸 왜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늘이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평생 남을 가르치고 도우면서 사셨거든. 그 선한 정신이 네 엄마를 거쳐서 이제 너에게도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이야. 강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군인이 됐어요. 하늘이도 하늘이만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멋진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네. 꼭 그런 사람이 될게요. 하늘이의 눈이 총명하게 반짝였습니다. 무섭고 끔찍한 경험이었지만 오히려 자신의 꿈과 진로에 대해 깊은 확신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윤수연은 그런 딸을 바라보며 가슴 벅찬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혼자 키우느라 늘 걱정이 많았는데 어느새 하늘이가 이렇게나 멋지고 성숙하게 자라주어서 정말 고마웠어요. 그런데 사단장님, 버스에서 처음 뵈었을 때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깊은 인연으로 얽혀있을 줄은요. 강지우가 감회에 젖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돌아가신 강철민 선생님께서 하늘에서 이런 놀라운 만남을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윤수연은 강철민 선생님을 떠올렸습니다. 27년 전 설악산 산불 속에서 자신을 구해준 그분의 따뜻하고 선한 영향력이 수십 년의 세월을 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아버지께서 분명 기뻐하실 겁니다. 자신이 도운 작은 씨앗 하나가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지키는 큰 나무가 되었으니까요. 강태우의 목소리에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선한 행동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 네 사람은 나란히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각자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모두 남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마음만은 똑같았어요. 강철민의 따뜻한 야학 교사 정신이 윤수연의 강인한 군인 정신으로, 강태우의 정의로운 경찰 정신으로, 그리고 강지우와 윤하늘의 새로운 꿈으로 아름답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선한 영향력은 이렇게 세대와 시간을 넘어 계속해서 전해지는 것이었죠. 할아버지께서 남겨주신 가장 큰 유산은 이 낡은 자격증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을 돕는 따뜻한 마음인 것 같아요. 하늘이의 말에 모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정한 유산은 결코 물질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이라는 것을 이들은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따뜻함 하나가 전해졌길 바랍니다. 그 따뜻한 마음을 댓글로 함께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댓글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위로를 얻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